네, 화물연대 파업이 9일째로 접어들면서 사회 곳곳에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산업계의 손실이 1조 6천억 원에 육박하는 걸로 집계되고 있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산업계 곳곳에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가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주유소의 휘발유도 품절이 되는가 하면 또 전국 공사 현장 곳곳에서 골조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정부가 집계한 피해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정부는 산업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조 6천억 원 정도, 그래서 1조 6천억 원 정도 산업계의 어떤 피해가 예상된다. 근데 이 1조 6천억이라는 금액이 시멘트 차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미콘이 안 움직여져서 보는 이제 시멘트 업계의 사실 이제는 피해 규모고, 사실 이게 전체 규모로 보면 아직 집계는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천문학적인 아마 지금 금액이 나올 것이다. 예,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멘트 업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459개 건설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업으로 인해서 256개 현장에서 레미콘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보면 56%는 지금 레미콘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골조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골조가 중단이 되면은요 다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 업계가 좀 발등에 불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개시 명령을 먼저 이제 시멘트 업계에 내린 거죠. 만약에 건설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골조 공사가 되지 않는다, 공기 지연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그 지체 상금이라고 해서 지체 보상금이 건설업계가 내야 됩니다. 계약상에. 그러면 금융비용이 증가가 돼요. 이자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업계가 만약에 무너지면 건설업계만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PF 대출을 해줬던 저축은행이든지 이 금융권도 같이 무너지게 되고, 금융권 무너지면 뭐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이제 건설업계, 이제는 시멘트 업계에 먼저 내렸던 거고, 그럼 다른 산업군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이제 철강업체도 문제입니다. 건설이 안 되다 보니까 철강도 지금 멈춰 있잖아요. 시멘트도 안 움직이고 철강도 안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1,000억 원꼴로 지금 업계 추산하고 있고요. 피해가. 시멘트는 하루 손실이 한 180억 원 정도 계속 나오고 있고, 석유화학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산이 업계에서 한 하루에 한 680억 원 정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는 지금 정유업계가 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은 뭐 기름, 말 그대로 기름이 지금 뭐 주유소에 재고가 바닥이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큰 문제가 사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뭐 기름 늘어가는 것도 문제겠지만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공장이 멈추잖아요. 엔진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기계가 멈추면요, 기계 다시 돌리려고 그러면 예열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공장도 안 돌아갈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산업계 피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 파업이 빨리 풀리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워낙 그 강대강 대치다 보니까 그런 해결 방안이 좀 요원한 것이 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제 업무 개시 명령 이후에 시멘트 운송량이 회복세다라고 밝혔는데 이거는 그러면 명령 발동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명분을 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명분을 줘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업계 추산으로 본다 그러면 실제 지금 출하량이 한 4만 7천 동 정도가 됩니다. 1일, 11일 기준으로 봤을 때요. 11시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근데 이제 전체 출하량으로 봤을 때에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 줄었어요. 그러다가 사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다음에 다시 한번 소폭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송 수단의 기사님들이 업무 개시 명령으로 이제는 파업에서 좀 떠나시는 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명분을 줬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기사님들한테 핑계도 될 수 있겠죠. 업무 개시 명령을 내가 송달받았으니 당연히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명분도 줬고, 핑계거리가 좋기 때문에 사실 업무에 개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추산으로 425명의 우편 송달을 완료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 바로 이제는 업무에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명분으로 인해서 지금 복귀하고 있지만, 하지만 전체 레미콘 업계에 본다 그러면 사실 일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뭐 회복이 되기에는 요원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제 다른 분야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뭐 발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확대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이대로만 간다 그러면 업무 개시 명령을 이제 정유업계, 그러니까 기름 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
유로차 중심으로. 왜냐하면 사실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뭐 어제 통계 나왔지만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1월 수출입 통계를 냈습니다. 이게 11월 달 수출이요. 같은 달 대비해서 지난해 같은 달 대비해서 14%나 감소를 했고요. 예. 이게 또 본다 그러면 지난 10월의 수출액이 전월 대비 5.7% 감소했는데 그보다 더 감소된 거예요. 11월 달이.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2달 연속 수출액이 감소되고 있고 그럼 수출액이 감소되는데 수입액도 감소되면 좋은데 수입액은 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역 적자가 생기겠죠. 지금 무역 적자가 지금 8개월 연속 되고 있는데 이게 IMF 이후에 최고 긴 무역 적자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예. 경기가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여기에 만약에 지금 뭐 리포트 계속 나왔지만은 주유소까지 재고 소진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기름까지도 이제 유통이 멈추게 된다 그러면 산업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업무 개시 명령을 추가해서 유류차 업종으로 먼저 확대될 가능성은 전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협상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너무 강대강 대치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가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계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고 지금 뭐 이런 거시경제 상황에서도 사실 이런 거시경제 상황이 외부 변수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뭐 금리가 인상되죠. 뭐 연준에서 계속 금리 인상 올리죠. 중국 봉쇄 다시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인 변수, 외부 변수였는데 여기서 내부 변수까지 생긴 거예요, 저희는. 네.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서 내부 변수까지 생겼다. 그래서 저는 조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빨리 좀 파업이 풀리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계속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출구 전략이라는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뭐 뾰족한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어떤 대책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차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예. 사실 이게 시장에서는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2차 협상 때 조금이라도 좀 더 진전된 합의 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워낙 또 강대강이다 보니까 40분 만에 결렬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짧은 시간에 예, 결렬이 예. 됐어요. 뭐 한 언론에 보면은 뭐 고성도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근데 3차 협상을 스케줄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지금 강대강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겠고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안전운임제 연구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 못한다. 근데 정부는 얘기하는 게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이제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품목 확대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부도 양보를 지금 안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지금 사실 시장의 논리로 본다 그러면 화물연대가 논리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교통연구원이 만들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본다 그러면 안전운임제가 과연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했겠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그 복지 측면에서 화물 운송자의 그 운전자분들의 기사님들의 복지 측면에서는 도움이 됐습니다. 근로시간 예. 줄어들었고요. 월평균 수입도 늘어났어요. 그러면 안전이 책임져졌겠느냐라고 봤을 때 오히려 교통사고 건수는 더 늘어났었고요. 2018년 대비해서 이게 2018년 대비해서 96건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안전운임제가 2020년부터 들어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오히려 교통 건수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과속 건수도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운임제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명분이 사실 조금 화물연대 쪽에서 사라지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좀 합의가 좀 완만하게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시각 일각에서 뭐 화물연대가 지능 게임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지금 상황으로는 뭐 화물연대 불리한 여론으로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주제를 바꿔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 상승하면서 한 달 만에 상승폭이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게 이제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이제 상승률이기도 하거든요. 네. 뭐 안정세로 좀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뭐 소폭 하락했으니까 그래도 뭐 안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까? 5%의 고물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0.7%포인트 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되나 보다. 물론 뭐 고점 찍고는 내려온 건 맞습니다. 고점 예. 피크아웃은 맞는데
사실 아직도 5%다 보니까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고물가 상태다. 차트에 보듯이 사실 7월 달에 6.3% 찍었거든요.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 많이 찍은 겁니다. 아. 그 정도로 물가가 피크였고요. 예. 이제는 7월을 기점으로 해서 8월 달에 5.7%, 9월 달에 5.6% 이러면서 사실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드디어 이제 물가가 고점 찍고 내려가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지난달이었죠. 10월 달에 지지난달이죠. 10월 달에 5.7%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다시 한번 5%로 내린 건데 아직은 사실 물가를 뭐 내렸다, 안심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심하긴 이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5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5%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물가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물가 상태로 가고 있고 그런 원인으로 봤을 때에 이제는 뭐 당신의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있겠지만은 그나마 이제 11월 달에 소폭 하락했던 이유는 농축수산물이 좀 가격이 좀 내렸습니다. 특히 이제 김장철 맞이해 갖고요. 정부가 비축 물량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좀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졌던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이번에 이제 소폭 좀 하락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생활물가지수도 소폭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근원물가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근원물가지수가 이제 변동폭이 큰 뭐 농축수산물 그다음에 이제는 뭐 에너지 이런 거를 빼고 나오는 기조적인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근원물가는 높아요. 지금 4.8%거든요. 내려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뭐 하락 안정됐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5%대의 고물가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뭐 레고랜드 사태도 있고요. 네. 부동산 시장 상황도 있고 정말 뭐 경제 주요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경기 전망은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지금 뭐 내년은 침체죠. 당연히 이제는 하락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는 경기 하락을 넘어서 침체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금통에서 금리를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예. 이제는 침체 때문에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까지 한 5% 물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한은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부동산 연착륙을 감안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하겠다. 이런 뜻은 뭐냐면 사실 이제 만약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다 그러면 경착륙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착륙을 위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시장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침체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5% 초반으로 가고 금리 상황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올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계대출은 줄고 또 고금리 예금에 돈이 몰리는 이런 은행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진단하시는지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일단 가계대출 잔액이 좀 감소됐던 부분은 좀 희소식이죠.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이게 소폭 이제 감소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는 가계대출에 대한 엄격한 대출 규제 정책, 특히 DSR 40%가 묶여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대출 부분은 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는 수신 잔액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예금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수신 잔액이 늘긴 늘었는데 이제 적금은 줄고요. 요금을 예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장에 그냥 넣어놓는 이런 요금을 예금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정기 예금만 높아졌습니다. 수신 잔액이. 그 뜻은 뭐냐면 고금리 특판 상품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예금으로서 목돈을 묶어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금, 정기 예금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정기 적금이라든지 아니면 요금을 예금은 소폭 줄어든 모습을 보면 볼수록 사실 이제 국민들이 이제 내년도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이런 어떤 고금리 상품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하고 있다, 미리 예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목돈을 묶어놓고 있다. 그래서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제 경제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뭐 현금 보유를 좀 늘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좀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충분히 이제 내년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시장의 일각에서는요. 일단은 내년에 이제 피크아웃은 기정사실화 돼 있거든요. 물가도 그렇고 이제 금리도 어느 정도 하반기 쪽에서는 이제 피크를 찍고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사실 투자 타이밍을 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 보유를 늘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그 예금을 어떻게 활용될지는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는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다시 한번 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연착륙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들도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까지는 워낙 경기 침체에 대한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가계대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